안녕하세요. 세뇨리지 할 차이지요. 그리고 다음 시간 월요일은 안 하고 수요일에 시험을 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 장소에서 그대로 볼 겁니다. 자, 세뇨리지라는 건 뭐냐면 주조 수익이라는 겁니다. 일단 불태환 지폐라는, 우리가 아직 화폐라는 걸 안 했는데 화폐 속성을 알게 되면 이제 사실은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가 굉장히 우린 대단한 무언가 계약 증서일 뿐이다, 일종의 물품 교환권 같은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예전에 중세나 아니면 옛날 조선시대나 중국 명나라, 청나라 이럴 때 금이나 은과는 달라요. 금화와 은화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밸류어블한 놈이지만, 만약에 우리 돈은 그 약속 체계가 깨지면 그런 이제 상품 교환권으로서 역할을 중지하게 되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인쇄된 종이 쪽지 이상의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이 유효한 한에서는 이 화폐라는 놈을 찍어낼 수가 있죠, 정부는. 그래서 찍어냄으로써 잠깐 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는 기간 동안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세뇨리지라고 부릅니다. 금화나 은화가 있었을 시기에는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없는 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쇄돼서 이거 1,000원, 10,000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조폐공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금액을 찍어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인플레이션 텍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얘 구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10,000원을 찍어내면 10,000원만큼 이익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경제 규모가 한 500조 정도 되는 규모라고 쳐봐요. 근데 정부가 유통한 화폐량도 500조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화폐를 거의 그 같은 수준으로 더 찍어버렸어. 그러면 같은 돈의 가치는 절반 정도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받은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만 원씩 갖고 있다 치면 그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의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물가가 2배가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절반의 물품 청구권은 어디로 가느냐? 정부한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정부에 돈을 낸 적이 없죠. 정부는 그저 돈을 왕창 찍어서 자기 계정에다 담아놨을 뿐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시장 돌면서 인지가 돼서 물가에 반영이 될 정도로는 이제 작동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사실은 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낸 셈이 됩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버림으로써 여러분들한테는 구매력이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 떨어진 구매력만큼 정부가 가져간 거죠. 이것을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게 돼서 그거를 써버리게 되면 돈이 흔해지면서 누구나 이제 예전엔 100만 원 버는 게 되게 힘든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 돈을 찍었어. 막 여기저기 썼어. 그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경제주체들이. 그러면 그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그 가진 돈은 많아지니까 당연히 난 120에 살게, 130에 살게.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순환을 거치면서 돈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고, 만약에 다른 나라는 별일이 없는데 유독 한 나라에서만 그 일이 발생한다면 그 화폐의 국제 가치가 떨어지겠죠. 환율이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화폐 가치가 저하되는 걸, 환율은 교환 비율이라서 1달러에 대해서 더 많이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자지정과 무슨 상관이냐, 이게. 세뇨리지 이걸로 끝났구나.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화폐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던전 앤 파이터와 디아블로 뭐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템 복사가 그랑 똑같거든요. 화폐 과다 발행과 효과가 똑같은데 실제로 서버 내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게이머들은 경제학을 전혀 몰라. 그런데도 일어나죠. 되게 흥미롭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계약 시스템 하에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그 룰을. 아무튼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정부들의 그 재정 수지를 봤는데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건 좀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흑자를 낸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정말 특수한 나라들, 자원 부국들, 극히 일부의 자원 부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정 적자입니다. 이러면 이거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국가들이 전부 다 파산해서 적자 재정 편성하다가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있잖아요. 적자 재정을 매년 내면서도 적자 재정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 팁은 어디 있냐면 경제 성장률보다 적자의 증가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적자 재정 편성하더라도 GDP 증가율보다 느리기만 하다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약해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GDP 성장률보다 적자 재정을 더 강하게 편성하면 그건 답이 없는 문제고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이자 비용이 GDP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국가의 흘러가는 모양새, 특히 인구 구조 변화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부가 지불해야 될 것과 수입의 규모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익숙한 주제일 겁니다. 노령화 현상이 워낙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금을 내는 주체들은 대부분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젊은 시절이란 말이에요. 15세부터 65세 사이에 인구들인데 지금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상태죠. 지금 출산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퇴 뒤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단 말이에요. 정부의 지출 주체가 돼요. 지출. 따라서 이 부채 통계 당장엔 들어가지 않지만 결국은 나중에 약정된 정부 지출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노령화 현상 때문에 그런 걸 암묵적 부채라고 부르는데 당장은 부채가 아닌데 이제 나중에 부채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놈들. 노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우리나라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전 세계적인 어느 발전 국가들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좀 그게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문제죠. 아무튼 그런 사회보장적 이전 지출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 느낌이 오는데 지금 이 차트가 작성된 시기가 2013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관측된 데이터겠죠. 이 퍼랭이는 뭐냐면 사회안정, 사회보장에 관련된 예산들이고 이쪽은 의료보장에 관련된 예산들인데 요 이후로부터는 추정치입니다. 인구 구조가 이제 뻔하니까 평균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GDP 대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토픽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화폐와 통화 얘기입니다. 이게 그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생소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화폐와 통화를 매크로의 관점에서 본 적은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화폐. 근데 화폐가 슬라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음 슬라이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닌가? 아무튼 뭐 되는 데까지 해봅시다. 화폐, 은행, 그리고 중앙은행. 일단 화폐가 뭔지 이야기를 하고 화폐 공급과 화폐의 수요 얘기로 이어지면서 여기서는 일단 특히 화폐 공급 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부르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화폐라는 거는 그냥 떠올리면 이런 거죠. 동전과 지폐 같은 게 생각나죠? 이건 캐시, 그러니까 현금, 눈에 보이는 돈입니다. 얘도 화폐에 들어가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너 돈 얼마 있어? 뒤져서 나오면 10원 한 대씩 하는 그거는 현금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게 정말 여러분들 은행의 창고에 나의 56,000원이 잠들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대출을 나가 있어요. 어딘가에. 어느 기업이나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폐를 잡을 때 통화량이라고 부를 때는 그 액수까지 잡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범위는 거기까지 잡을 수도 있고 더 넓게 잡을 수도 있어요. 심하게 넓게 잡으면 내가 채권 500만 원어치 갖고 있는데 걔도 화폐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의 관점에 따라서 화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유동성이란 게 뭐냐? 리퀴디티. 결국은 현금으로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금 그 자체는 유동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금방 돈으로 바꿔올 수 있는 놈들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정기적금을 들고 있다. 깨고 내면 되잖아요. 저축성 상품들, 많은 상품들이 이자에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 그냥 바로 현금을 찾을 수 있죠. 그 정도면 이지만 엔간해서 안 깨려고 하겠죠. 손해보긴 아까우니까. 그러면 걔는 여러분들의 자유저축 예금이 있는 그놈보다는 유동성이 낮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파악합니다. 그럼 유동성이 좀 낮은 아이들은 뭐가 있을까? 채권, 주식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자산들도 현금 바꾸려면 부동산에 등록해서 팝니다 하고 나온 사람 기다렸다가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통화량을 유동성이 낮다, 높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환금성의 차이로 분류를 하는데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 할지라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사실 돈으로 바꾸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라는 기업의 주식을 뭐 2천만 원어치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됐어.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2천만 원이 들어. 그러면 평소식이라면 그걸 그냥 주식시장에 가서 2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급한 그곳에 쓰면 됩니다.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은 시기겠죠. 즉 비정상적인 시기가 문제겠죠. 이 시기에는 유동성이 낮은 시장부터 차례대로 거래가 사실상 정지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기업의 주식을 2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제위기가 닥쳐서 뭐 주식시장 버블이 붕괴됐어. 버블이 꼈음으로 판명이 됐어. 난리가 났어요. 그럼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 폭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뭔가 A사 주식이 뭐 10만 원이었다가 9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에 거래가 안 되니까 더 낮은 가격을 계속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낮아질 때는 확 떨어지고 거의 절벽처럼 떨어지고 올라갈 때 완만하게 올라가죠. 그럼 거래가 거듭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비정상 시기에는
이런 유동성이 채권 어음 같은 애부터 이제 정지되는 거죠, 사실상. 가장 마지막에 정지가 되는 건 결국 요동래입니다. 근데 이게 정지되는 걸 보실 기회는 없을 거예요. 보셔도 안 되고, 보지도 말고. 그거는 화폐 시스템이 정지됐다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반할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가장 이제 협소하게 잡는 게 M1이고, 그 다음으로 협소하게 잡는 게 M2,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그 규모를 보면, 일단 M1, M2의 크기 비교를 해보면, 옆에 있는 작은 원이 M1의 그 사이즈를 감안해서 면적으로 표시를 한 거고, 오른쪽에 거대한 원이 M2예요. 그 여기 보면 M2에는 M1이 포함되어 있죠? 4분의 1이 안 됩니다. M1이 M2에.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이 준결질성 예금의 규모가 얘네들을 합친 거에 거의 3배가 된다는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는 비율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사용하는 그 경험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 같은데 거시경제학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 먹을 때 카드로 산다고 해요. 그때 신용카드로 살 수도 있고 체크카드로도 살 수 있죠. 근데 뭐 사는 행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차이 나는 게 당장 지불되느냐 아니면 월말에 내가 뭐 매월 며칠에 결제할게 하는 그때 일괄적으로 정산하느냐 그 차이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시경제학적으로는 둘은 되게 달라요. 직불 통장, 아니 그 체크카드는 여러분들 통장에서 바로 이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M1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가 돈 꺼내 주는 거를 전자화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긁게 되면 사실 내가 사실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죠.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잔고 없으면 못 해요. 신용입니다. 사실은 카드사가 일단 지불해 준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소비자한테는 갚는 거예요. 카드사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1,000원짜리 과자를 샀으면 여러분들은 1,000원을 빌린 겁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 회사는 그렇게 빌려주고 이제 수수료 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얻는 거죠. 얘네들은 둘은 저기가 달라요. 노멀한 시기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그냥 결제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경제 위기 같은 상황, 공황 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얘는 안정적이 되고 쟤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용카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 갚아야지 하고 내 잔고가 없는데도 카드를 긁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월급이 스케줄대로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쵸? 하지만 경제 위기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갑자기 월급이 안 들어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파산하고 일단 기업이 파산해서 내 월급을 못 받게 되고 그럼 나도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드사도 파산하게 되고 카드사가 파산하면 카드사에다가 펀딩을 제공한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화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화폐의 기능적 측면을 크게 많이 얘기하는 3가지 기능적 측면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런 화폐 기능은 교환이라는 제도가 보편화된 경우에는 어느 문명이든 대부분 이에 해당되는 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폐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우리도 화폐를 드디어 쓰게 됐다 이러지 않죠. 원래 우리도 있었죠. 그러니까 서양 문물이 있기 전에도 우리 전통 문화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선사시대의 유적에서도 화폐 역할을 한 걸로 추정된 게 발견되잖아요. 화폐라는 것이 뭔가 거래를 반복할 때 자연 발생적으로 화폐를 쓰도록 유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기능을 한번 보면 가치의 척도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밸류의 사이즈를 재는 잣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치를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가 뭐 젊었을 때
이만큼 벌어놓고 나중에 조금씩 써야지 해서 축적해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사실 벌자마자 써야 되죠. 근데 그게 되니까 젊었을 때 벌어서 늙었을 때 천천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환의 매개체로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세 가지 기능 하나씩 보면 뭐 가치척도는 이 뭔가 유용한 정도를 바깥으로 내서 비교를 해야 될, 시장에서는 서로 교환을 해야 되니까 이 노트북과 뭐 스마트폰을 몇 대 몇으로 교환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물물교환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당연히 물건 대 물건으로는 유용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인간의 노고가 이제 어떤 공통된 단위의 값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치 단위라고 부르는데 그게 화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그 역할을 상품 하나가 했었어요. 되게 그 화폐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표 상품 하나가 자연스럽게 그 화폐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역 규모가. 그러면서 아예 화폐라는 이름의 전문적인 그리고 근원 가치는 없는 그냥 계약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불태환 화폐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그게 이 가치척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우리 원 단위 같은 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원이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자로 치면 무슨 말이냐면 자의 눈금이 계속해서 촘촘해지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는 가치가 너무 촘촘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다른 나라 가보시면 우리나라가 단위수가 훨씬 높아요. 언제나 대부분 나라보다. 옛날에는 근데 그 원이란 단위도 엽전이 있었을 때도 원이란 단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 집 같은 거, 1원으로 집 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되게 큰 단위였는데 계속해서 그 단위가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려면 이 자의 눈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작아지지 않아야 됩니다. 즉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환의 매개체다. 일단 물물교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자전거를 갖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얘는 자전거를 갖고 있는데 이걸로 라면을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라면과 자전거는 가치 단위가 같게 자전거의 가치에 맞게 라면 몇 박스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수량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만한 자전거만큼의 라면을 갖고 있어요. 자전거의 가치에 해당되는. 근데 얘는 라면을 갖고 있지만 자전거를 원해. 이런 둘이 만나면 양쪽 다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죠. 이런 게 트레이드잖아요. 그런데 이건 둘은 괜찮아요. 셋이면 이런 상황에서 교환이 성립 안 합니다. 그런데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해요. 보세요. 수요는 라면 하나, 포도주 하나, 자전거 하나죠. 공급할 수 있는 거. 와인 하나, 자전거 하나, 라면 하나니까 같죠. 그런데 어떻게 물물교환을 조합하려고 해봐도 안 됩니다. 그쵸? 물물교환은 뭐 셋도 안 되는데 100명이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 화폐를 도입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화폐를 도입해. 아무한테나 화폐 하나 줘. 얘네들 다 10,000원어치라고 치고, 10,000원짜리라 치고, 그러면 얘는 이제 와인과 10,000원이 있으니까 10,000원을 라면 가진 애한테 줘요. 그러면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자전거를 원하는 애니까 이 10,000원으로 자전거를 사. 자전거를 판 애는 이 10,000원으로 포도주, 와인을 사. 그 다음에 처음에 라면 애한테 돈을 그냥 줬잖아요. 빌려준 거지. 뺏어가. 어떻게 돼요? 원하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화폐가 들어가기만 해도 이렇게 교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게 셋도 이런데 100명, 2,000명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물물교환으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은 못 만납니다만 화폐를 매개로 하면
최소한 만약 여기 수요와 공급자가 일치만 한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만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화폐라는 놈이. 어느 하나의 특혜도 주지 않은 채. 그쵸? 그래서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지불수단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대차대조표 같은 거죠. 보통 실제로 그 지불을 하거나 결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받을 거랑 저쪽이 줄 것들 있잖아요. 내가 1억을 받아야 돼, 저쪽한테서. 저쪽 협력사한테서. 근데 협력사는 나한테 5천만 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일단 나한테 1억 줘. 내가 거기서 5천 떼고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차이만큼만 줍니다. 그럼 되잖아요. 대신 장부에는 내가 1억 받았음. 5천만 원 뺐음.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가는 돈이 장부에 적힌 대로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액이 계속 정산됩니다. 기업들끼리도 그렇게 거래를 하겠죠. 하지만 그러다가 정말 이제 한번 정산을 가끔씩 한 번씩 하잖아요. 재무 관리를 할 때. 그러면 그때는 그 차액이 존재한다면 걔는 진짜 화폐로 지불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화폐가 이런 결제 시스템에서 진짜로 물리적으로 등장할 때는 오로지 요 상황에서만 나오지 서로 장부에서 더하고 뺄 때는 안 나타나요, 사실은. 그런데 거래는 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문제가 정상 시기에는 잘 안 나타나요. 정말 최종 차액을 정산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거의. 계속 연속 거래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 신용이 의심되기 시작한다. 신용 경색이라고 불리우는 이벤트 같은 게 발생하면 돈을 까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화폐가 갑자기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빌려준 사람이 그냥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었어. 상환 기간을. 대신 이자는 더 받겠죠. 나도 불만이 없으니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경제 지금 상황이 패닉에 들어간 것 같아. 심한 경제 공황 상태인 것 같아라고 하면 야 일단 상환 좀 해줄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화폐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났을 때 사실은 미국에 네거티브 이벤트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은 그 일이 안 났으니까 미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미국에 나쁜 일이 일어났어. 뭔가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했어. 배드 이벤트가 발생했어. 그럼 미국의 화폐, 그것도 금융에서 발생했으니까 미국 화폐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한국 화폐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둘의 가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아무래도 미국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까보면 미국 돈이 훨씬 가치가 천정부지 치솟아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효과가 존재하겠지만 이걸 압도할 정도로 높게 위기 시에 지불순으로서 달러화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달러 수요가 폭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얽혀있는 거래 관계가 지금은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꼴랑 세 개를 두었지만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지불 약속과 연쇄된 지불 약속으로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실제 화폐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면서도 기업 A, B, C는 서로 간에 계속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 서로의 지불 약속을 그냥 장부에서 제하는 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화폐가 밖으로 안 드러나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로, 모종의 일로 기업 C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얘 지불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죠. 그러면서 기업 A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야 우리 지불 약속 그만두고 이제 최종 정산하자. 너 나한테 200 주기로 한 거 있지? 그거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쇼미더머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B는 안 돼 이러고 기다려달라는데 못 기다려 하면 얘도 이제 도산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재무 구조가 안 좋으면 도산하는 거지. 결국 부채를 못 갚으면 도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역시나 가치를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흘러도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속성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암묵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안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정말 내 장롱에다가 내가 평생 모은 1억 원을 장롱에 두고 써야지 하면 돼요? 돈이 썩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썩어요. 인플레이션율만큼 썩습니다. 사실은. 장롱에 넣어두면 그 경제 인플레이션율만큼 계속 갉아먹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장롱이나 자기 지하 저장고에다가 화폐를 넣어놓지는 않죠. 금은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금을 사서 넣어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일종의 실물 자산 같은 거라서, 현물 자산 같은 거라서 부동산 비슷한 거예요. 얘는 가치가 경우에 따라서 마치 주식이 오르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재테크 수단으로. 근데 그거는 내가 금보관소에 맡기든 우리 집에 맡기든 그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그 자체가, 그 물적인 그 존재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 절대 파산하지 않습니다. 금이란 놈은. 그 얘기는 좀 이따 상품화폐 얘기할 때 할게요. 그런데도 화폐를 왜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화폐 수요를 설명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화폐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갖고 있죠. 왜 갖고 있겠어요? 쓸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써야 될 일이 생기는데 화폐가 없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곤란하거나. 그거에 대비하는 거죠. 당연히 모든 거래가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된다면 그런 목적으로 화폐를, 여기서 화폐를 보유한다는 건 내 주머니 지갑에다가 5만 원짜리 5개 넣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 더하기 요구불 예금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유저축 예금 같은 것까지. 그런데 만약에 모든 게 이제 그런 신용카드 같은 크레딧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되면 그런 목적으로 내가 쌓아둔 통장에다 돈도 그렇게 많이 둘 필요 없죠? 그냥 왜 아깝게 거기다 둬서 수익률을 제로에 가깝게 둬요? 아이고. 어디 재테크 해야지.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어디 정기적금이라도 돌려야지. 물론 이제 벌이가 이렇게 엄청나면 당연히 그 의사결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자유저축 통장에 1억 원이 있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할지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문제죠. 이 펀드를 어떻게 할 건지. 하지만 지금은 소소하니까 그냥 버는 대로 자유저축 예금을 쌓아둘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게 경제 전체가 이런 신용카드 같은 게 지불 방식이 보편화된다면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화폐량도, 화폐 수요도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실제로 기업 간 거래를 할 때는 현대자동차가 어디 엔진 회사에다가 10억 원어치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 엔진 회사에다가 10억 원을 이체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지불 약속 같은 거 해서 상쇄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고 최종 정산할 때는 이체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유해야 되는 화폐량은 최소화하는데 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안간힘을 쓰겠어요? 기회비용 때문이죠. 이걸 보유하지 않고 내가 다른 데 투자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은 손해니까. 가능한 한 개인이든 기업이든 화폐를 안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모종의 필요성들, 예기치 못한 지출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아예 제로로 두고 있진 않아요. 자, 그럼 상품화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옛날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제 물물교환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장 같은 게 열리면
평소에 짜놨던 옷감 같은 것들을 갖고 가서 그걸로 뭐 소금도 사고 생선도 사고 뭐 이럽니다. 내륙지방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는 배라는 놈이 옷감이죠. 배가 화폐 역할을 한 거죠. 포목이라고 했나? 그렇고요. 소금 같은 것도 화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도 화폐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쌀도 화폐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화폐 역할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얘네들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어블한 놈을 화폐로 쓴다는 거예요. 다만 라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얘가 음식 인식을 해버려. 아이, 가만히 있어. 자,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대규모의 거래를 감당할 정도로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소금은 잘 상하죠. 그 물에 취약하고 같이 저장하기가 좀 어려운데다가 너무 흔해. 만들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내가 소금으로 뭐 소를 사겠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소금 정말 많이 트럭으로 운반해야 되는 거죠. 배는 그나마 이제 굉장히 많은 노동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비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그렇다고 내가 그 사탕 10원어치만 주세요. 그래요. 이만큼 잘라서 색종이만큼 잘라서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쌀은 상하죠. 영원히 보관할 수는 없어요. 언젠간 밥해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대규모 장사를 한다.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금액이 오가고 있는데 쌀 오늘 얘 상하기 전에 유통기한 되기 전에 먹으려면 내가 지금 230그릇을 먹어야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소규모 거래에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지만 대규모 거래는 부적합합니다. 그런 문제가 진지하게 대두된 거는 이제 서양이었죠. 서양의 이제 그 절대왕정과 중상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적당히 작으면서 큰 가치를 대변하는 놈들, 그리고 변질되지 않을 것, 운반하기 쉬울 것, 이런 것들의 조건에 가장 가까운 성격을 가진 물질이, 상품이 화폐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서양에서는 금이었고 중국에서는 은이었습니다. 얘네들 은과 금이 같은 족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구리 다음 주기율표 보면 구리 밑에 은이 있고 은 밑에 금이 있어요. 얘네들의 속성이 뭐냐면 녹슬지 않아요. 녹슬지 않고 물러요. 좀 약간 무른 성향이 있습니다. 알죠? 그리고 순도가 높아요. 순도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상하지 않고, 그렇다고 금은 또 되게 조금씩 자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 자체가 매우 귀중한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얘로 뭔가 뭐 보석이나 왕관 같은 거 만들어도 되고, 사실은 물리적 성질도 좋아서 전도성도 되게 높고, 그래서 도금해가지고 전자부품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얘가 화폐 역할을 실패를 하더라도 얘는 이제 플랜 B가 있는 거죠. 워낙 밸류어블한 놈이니까. 그래서 얘가 결국 얘를 그냥 동전처럼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금화라는 이름으로 화폐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금도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이걸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 위험하죠. 막 그 산적들이 습격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현금 운송자가 막 습격한 경우가 있는데 금은 오죽하겠어요? 그 당시의 시기를 보면. 그러니까 금은 정말 안전한 어느 창고에다 두고 금 뭐 3kg 이런 증서가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 보증만 잘 되면 사실 증서만 오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 게 마치 현대의 외형은 지폐랑 비슷해요. 그걸 은행권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게 뭐 겉보기엔 지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돈 단위가 무게 단위인 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파운드, 온스 이렇잖아요. 다 무게거든요. 그 금 1파운드와 교환권 같은 거였던 거죠. 원래는. 그러다가 인플레가 계속 근데 나타나니까 지금의 1파운드는 고작 몇천 원인데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근데 금이란 놈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의 가치 그 자체가 화폐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인플레 비슷한 게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부패한 그 귀족들이 주조를 할 때 구리 같은 걸 몰래 섞는 거죠. 얼핏 보면 안 보이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그레샴이 얘기했던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에 그 구리가 섞인 금화랑 1파운드짜리랑 순수한 1파운드짜리가 있으면 둘 중에 내려면 어느 걸 먼저 내겠어요? 나쁜 돈 먼저 내겠죠? 그리고 정말 엔간하면 키핑하겠죠? 좋은 돈은. 그래서 유통을 하게 되면 나쁜 돈만 유통하게 되는 성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쁜 돈이 스탠다드가 되겠죠? 구리 30% 섞었으면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거 다들 그래. 이런 분위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 1파운드와의 가치는 그 30% 불순물이 반영된 가격이 돼요. 근데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랑 똑같은 모양이죠. 겉보기엔 1파운드짜리 금화인데 불순물 섞인 놈이 점점 많아지면서 1파운드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상품 앞에는 자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현물 화폐가 아니더라도 가상 세계에서조차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의 동일한 일이. 제가 올드 게임 하나랑 비교적 최신은 아니지만 아무튼 신세대 게임, 제 눈에는 신세대 게임으로 보이는 게임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90년대 학번들을 잠 못 자게 했던 디아블로 2, 3 말고 2. 자, 2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은 게임 설계 미스가 있어서 이 게임 내에서도 몬스터를 잡으면 화폐가 쩔그랑하고 떨어지거든요. 아무도 안 주서. 왜냐면 화폐가 너무 많아서 게임을 조금만 하면 한 2, 3주일만 해도 이 캐릭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정수값의 최대값을 가지게 돼서 더 이상 못 가져요. 돈이 쩔그랑 떨어졌는데 내가 지나가면 원래 주워줘야 되잖아요. 안 주워져. 가져다 다시 떨어져. 그렇게 흔합니다. 그래서 엔간한 사람들은 화폐를 그냥 막 만약에 뭐 5조까지 가질 수 있다면 모든 사람 지금 여러분들 다 5조를 갖고 있는 거야. 돈 좀 줄까? 이러면 막 다 가져도 돼. 한 3조쯤 가져 이런 거죠.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래 욕구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클래스도 다양하고 내가 마법사인데 뭐 전사용 아이템 중에 되게 귀한 걸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환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물 교환 안 돼. 그 전사가 있어. 야, 그 할배검 진짜 좋은데? 이러면서 내가 사고 싶어. 그런데 나는 뭐 힐러용 아이템밖에 없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고. 뭐 아니면 다른 캐릭터는 있는데 도적용 단검이 있는데 아무튼 마법사용 아이템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라면 포도주랑 똑같은 거지. 따라서 이 역할을 해줄 금과 같은 아이가 게임 내에서 출연합니다. 그게 이제 스톤 오브 조던이라는 조던링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스톤 오브니까 돌이라고도 불렀어요. 돌 몇 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적당히 드랍률이 그러니까 너무 흔하지도 않고 너무 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동질적인 건 소프트웨어 아이템이니까 얘가 썩진 않잖아요. 그리고 설령 얘가 화폐주의를 실패하게 되더라도 옵션이 좋아서 적당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게다가 얘는 사이즈가 작아서 이 게임은 큰 아이템은 자기 그 배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한 칸, 제일 작은 칸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운반하기도 좋죠. 실제로 운반을 해야 되니까 캐릭터가 게임 속에서 저 사람한테 내 반지 10개짜리 아이템을 사려고 그래. 그럼 10개짜리 운반해야 되는데 10개를 운반하는데 캐릭터가 5번 왔다 갔다 내 창고에서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게임 내 무슨 사건이 터지면서 이 조던링의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 게임 인벤토리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 6칸 먹잖아요. 조던링 한 칸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이템 복사가 버그를 이용해서 가능하게 됐어요. 잠깐 동안.
그러면서 지금 이게 그 게임에서 되게 유명한 검인데 평생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한 검인데 이게 지금 몇 자루야 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게다가 얘는 아이템을 보니까 마법사네. 이게 지는 쓰지도 못하는 거야. 아무튼 게임 하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본 게임이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간할 수 없는 완벽한 위조 지폐가 나온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사를 할 때 이런 아이들도 복사하겠지만 그 스톤 오브 조던이라는 링도 어마어마하게 복사를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에서 배운 바와 같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원래는 이제 이거 하면 조던링 3개다 이랬을 때 이랬던 아이템이 인벤 단위로 거래돼요. 인벤이란 건 뭐냐면 이거를 꽉 채운 요 칸 4 곱하기 얼마예요? 40칸을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그럼 조던링 40칸을 3인벤, 5인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창고에서 조던링 40개를 꺼내서 캐릭터에 막 채워. 그다음에 걔한테 가. 그다음에 계속 땅에 떨어뜨려. 그럼 걔는 막 주워. 이걸 5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인플레이션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이템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아이템들조차도 복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사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이제 격차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나중에 복사한 사람들이 막 아이템 뿌리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좀 덜 나쁜 사람이죠. 그럼 이제 굽신굽신하면서 막 공방에서 뭐 풀어요. 와 들어가가지고 막 굽신굽신해서 막 나눠받고 막. 그랬으니 게임이 얼마나 재미없어졌겠어요. 그게 궁극의 아이템인데. 그래서 결국 게임사는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버려서 복사를 일단 못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복사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걸 안 되게 만든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냥 게임을 업데이트 해버려가지고 새 버전에서 훨씬 좋은 아이템이 나오게 만들어버린 뒤에 어떻게 됐냐 봤더니 이제 그 반지는 스탯이 인플레이션이 났어요.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검은 이제 그냥 퀘스트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검보다 약해졌고, 그 다음에 그런 반지도 되게 약해진 거잖아요. 자체 가치가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원래 그 반지도 적당히 밸류업을 했기 때문에 상품 화폐로 기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게임 시스템에서 요 아이가, 이건 반지도 아니고 뭐 저도 용도를 잘 모르겠는데 요때쯤 저도 간뒀거든요. 더러워서 때려친다 이러고 간뒀어. 아무튼 그러고 뭐 이런 게 화폐 질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게임은 던전 앤 파이터입니다. 요거는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 게임도 좀 올드 게임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일단 여기서는 아이템이 복사된 건 아니고 골드만 복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제 이거는 좀 진짜 화폐 복사 사건이죠. 디아블로는 아이템 일반이 복사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게임사 조치는 복사 골드가 그 로그를 추적해서 복사된 골드는 회수했으나, 그리고 당연히 복사를 한 걸로 추정된 사람들은 뭐 추방을 하거나 뭐 제재를 했지만, 복사를 만든 자는 찾지를 못했고, 진원지는 찾지 못했고, 복사 골드를 전량 식별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회수할 만큼 회수했지만 식별이 안 되는 복사된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게임사는 강화 대란이라는 걸 했는데, 이제 이름으로 보니까 그 아이템을 강화하는데 성공률이 당연히 상위 랭크로 해서 떨어지겠죠. 그럼 모든 게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걸 성공률을 높여주는 뭐 그런 아이템이었나 봐요. 그거를 게임 내 골드로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면 돈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게임사는 당연히 야, 니 얼마 벌었니? 뭐 73경 골드를 벌었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냥 데이터에서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화폐는 흡수했지만 당연히 그러면 강화율이 높아지니까, 예전엔 플러스 10검 갖고 다니면 진짜 뭐 이랬을 텐데 다들 10검, 11검 갖고 다니고 있어요. 초보자들도 하나 줄까? 이러고 주고 막. 아이템 사실 가치를 하락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삼성고등학교 2004년 당시 삼성고등학교를 다니던 서동웅이라는 학생이 3년 동안에 던전앤 파이터의 골드 시세를 처음에 아이템베이라는 회사에 문의했다가 꺼져 이러고 자기가 일일이 네이버 검색을 해가지고 그날 있어서 내가 던파골드 얼마에 샀다 이걸 전부 다 모았어요. 검색해가지고 그거를 엑셀에 일일이 기록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현금과 골드, 100골드를 이제 얼마에 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시세를 찍은 건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초장기 추세로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던파의 1골드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부침이 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벤트에서.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화살표를 찍어놨는데 이게 항아리라는 놈이 출시됐을 때래요. 이게 아마 이것도 화폐 흡선 아이템이었을 겁니다. 되게 좋은 뭔가 뭐 강화율을 높이는 그런 걸 거예요. 이건 뭔지 모르겠대. 갑자기 떨어졌대. 이제 빨간 건 네거티브 이벤트고요. 파란 건 굿 이벤트입니다. 이 게임의 입장에서. 약속과 믿음은 저도 이거 너무 감이 안 잡혀서 무슨 얘기야. 약속과 믿음 어떻게 판다는 거지? 하고 그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더니 욕 먹을 만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치를 떠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 아실 거고. 게임머니 거래 규제하겠다니까 이것도 네거티브 사건으로 현거래 시세 떨어집니다. 파란 건 어린이날 시즌에 뭐 어린이들이 많이 했나 보죠. 여기검사라는 신규 뭐 종족이 나왔나 보죠. 이게 아까 언급했던 골드 복사 사건. 골드가 복사되면서 쭉 유포되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한 거고, 용병 제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게임 내 시스템이겠죠. 여기서 골드 코인과 골드가 또 다른가 봐요. 아무튼 여기도 뭐가 복사가 됐어요. 떨어져. 나이트라는 종족이 출시되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됐으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되게 이제 하락세를 걷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게임 보니까 게임 자체는 굉장히 컨셉이 좋은데 운영이 개판이었다 이런. 잠깐만 이거 뭐 그런 위키 문항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여러분들 경쟁대학교에 경제학과로 가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에 현재적 화폐. 그런데 이게 이런 금이라는 거는 사실 그래서 금은 그 문제가 없어요. 그 불순물을 섞을 수는 있을지언정 복제는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이 여기 1kg인데 카피해서 페이스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2kg 만들 수 없죠. 현물은 원래 복사가 안 돼요. 복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입니다. 정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은 복사할 수 있지만 책의 내용이 똑같이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파일은 복사할 수 있지만 물리적 실체를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설령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파일이랄지라도 복사를 근원적으로 못하게 만든다면 걔도 현물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을 쓴 게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그 공증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이용자들끼리 서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공인인증서인데 우리가 쓰는 그 은행 공인인증서는 중앙 서버에서 그 목록 보고 대조해서 하는 거지만 이 P2P 일종의 P2P 공인인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는.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꼭 종이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종이조차도 복사가 되면 완전 식별불가능하게 복사가 된다면 사실은 그것도 추정 못합니다. 우리도. 아무튼 그런데 이 상품화폐는 역시나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되니까 금의 양은 정해져 있죠. 지구 안에 있는 금의 양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걔가 대변할 수 있는 가치량을 완전히 넘어버려요.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느 상품도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증가한 거래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금의 지위가 위태위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 교환권이라는 것 자체의 기능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을 브레톤 우즈 체제라는 이름으로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이게 금태환을 정지시킨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이제 이 화폐를 원래는 태환화폐라고 해서 금과 일정 비율의 정해진 시세로 교환해 줬었거든요. 그걸 안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국가들이 불태환화폐들을 운영하게 되고 국제거래는 그냥 그 당시에 가장 생산력이 높았던 미국의 화폐를 쓰게 돼요. 그럼 미국의 화폐는 태환화폐냐? 원래 브레톤 우즈 이전에는 태환화폐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근원 가치가 뭐야? 없어요. 미국 정부의 보증뿐입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뭔데? 그럼 트럼프가 다 해준다는 거냐?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세수잖아요. 사실 정부라는 건 미국의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전체가 보증을 쓰는 거예요. 원화는 우리가 보증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원화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부채가 갚아야 될 무언가가 생기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밸류어블한 일을 해서 그 가치 일부를 그쪽에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런 화폐를 명령화폐라고 불러요. 권위자가 그냥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자체 물적인 뭐 얘가 화폐 역할을 못하게 되면 플랜 B로 뭔가 유용한 다른 일을 할 수 있느냐라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동전은 그냥 쇠로 된 동그란 물건이 되는 거고 지폐는 그냥 율곡 이 선생이 인쇄되어 있거나 세종대왕이 인쇄되어 있는 그냥 종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은 화폐가 화폐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될 때 실제로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기괴한 장면들 몇 가지를 하이퍼 인플레이션 할 때 보게 될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화폐가 기능 정지한 사건이거든요. 화폐 가치가 땅에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정말 종이 역할을 하는 그냥 위대한 인물이 인쇄된 종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앙 집권적이지 않은 그런데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 공인증서 복제가 안 되잖아요.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거를 좀 분권한 겁니다. 어쨌든 파일이 복제가 안 돼? 라고 하면 화폐 기능 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보증을 위해서 그 복제가 안 되는 거다. 이중 지급된 게 아니라는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연산량이 필요한데 그 연산에 기여한 사람한테는 소정의 동일 화폐의 일부가 지급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화폐 기능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저는 사실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유는 뭐냐면 얘가 총량이 정해져 있고 유리수로 쪼개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요. 화폐가 잘 쓰이게 되면 잘 쓰이게 될수록. 근데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화폐를 쓰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건지에 대해서 문헌을 제대로 그에 대해서 설명한 문헌을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지금은 화폐란 이름의 자산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놈이 됐다는 거예요. 금융자산처럼 잡혀서 2018년부터 2018년 초를 뜨겁게 달궜죠.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은 약간 완전히 붕괴된 정도는 아니지만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는 정말 결혼식을 가도 뭐 어디 이럴까 다 이 얘기만 했었어요. 너 얼마 넣었냐? 뭐 이러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너 경제하기 때문에 좀 얘기 좀 해봐요. 하지 마 이러고 그랬었죠. 아무튼 제 은행 얘기입니다. 이런 지금까지 화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화폐의 기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은행은 경제 주체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래서 저축을 한 사람들한테는 은행은 일종의 부채를 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야, 나 입금했던 100만 원 좀 인출해 줄래? 라고 하면 예 하고 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채인데 반면 그렇게 모아놓은 기금을 자기는 또 장기 대출을 내줍니다. 다른 뭐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그때 예금자한테 약정한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약정을 해요. 그걸 예대마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예금자들은 사실은
넣었다가 막 뺄 수 있잖아요. 숏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채 성격이 단기적으로 나고 되게 개별 규모 자체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장기적으로 저축을 해버리면 7년짜리 중간 인출 안 하는 정기적금 하면 이자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중간에 안 깨려면 페널티를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대개 이제 저축자들은 단기적으로 그런 저축을 합니다. 반면 은행이 기업한테 빌려줄 때는 장기적으로 빌려줘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 더 높은 이자율을 응해주겠죠. 다만 이 은행의 고객들은 단기적으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분들이지만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랜덤하게 움직이면 전체 움직임은 비교적 평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모아서, 즉 예금자들을 풀링한다고 하는데, 풀링을 해서 그런 변동성을 제거한 다음에 그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금을 기업한테 상대적으로 고이자율로 빌려줌으로써 예대마진이라는 걸 취하게 됩니다. 은행 기본 원리예요. 하지만 만약에 통계학적으로 예기치 못한 이상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뱅크런이죠. 예금 인출 사태인데, 재미난 건 이 예금 인출 사태가 자기 실현적 기대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 안 들었나? 지금 2011년에 그 부실은행 리스트에 이제 없는 은행 하나가 뱅크런 비슷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거기 리스트에 있던 은행 하나랑 이름이 비슷했거든요. 얘도 망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은행이 부실은행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다른 사람들이 단체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를 인지했다면 나도 달려가야 되는 거야. 이 은행 안 망했는데 이러면서 빨리 주세요. 그래서 빨리 망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합리적인 선택이, 왜냐하면 뱅크런이 나면 나는 돈을 인출 못 받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예고, 대부분은 보통 이유가 있는 기대 근거를 하긴 합니다. 이건 2008년 미국에 이제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뱅크런의 장면 중에 하나예요. LA 최대 저축은행 중에 하나였는데, 인디맥 뱅크라고 미국 전체 역사에서 망한 은행 중에 4번째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뱅크에 달려왔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이건 도민저축은행 사태 때 뱅크런인데, 뱅크런의 모양새는 다 비슷비슷하죠. 일단 달려와, 은행으로. 이 사람들은 다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규모 이상으로 저축을 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날라간 거거든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 실제로 영업 정지된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좀 추해 보이지만 달려가야 돼요, 진짜로. 먼저 달려가면 뽑을 수 있거든. 자, 하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 이미 이론적으로 예측이 됐다는 건 제도적으로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금보험 같은 제도들이 그것을, 일단은 뱅크런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 감독은 부실 자체에 빠지는 것을 좀 확률을 낮춰줘요. 지불 준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3가지 얘기를 하고 맞춰야겠네요. 자, 예금보험은 뭐냐면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원이고요. 만약에 이자 포함해서 내가 4,500인데 이자가 400 받기로 했는데 라고 하면 4,900까지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 이하면 그 금액을 이제 그 보험사에서 내줍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 공사의 보호를 받는 이제 그 상품들을 팔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이 보험사니까 보험료를 계속 내요. 평소에. 그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도 예금자 보호를 받냐 안 받냐에 대해서 받을 경우에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그게 되거든요.
당연히 뱅크런은 났는데 내가 있는 은행이 망한데 부실은행 리스트였어. 해도 내 잔고가 5천 이하면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보험사가 내줄 테니까. 그래서 자기 심지어 예산 때문에 너무 쏠리는 그런 일을 방지해 주겠죠. 뭐 부실이든 말든 뭐 내 5천 이하면 상관없으니까. 다만 이게 그러면 만능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되게 부실한 은행이라도 거기에다가 근데 그 은행은 당연히 부실한 은행이면 이자율이 높을 거거든요. 거기 막 저축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약속된 약정된 이자도 5천만 원 이하면 포함해서 주거든요. 그럼 땡큐지. 즉 시장이 그런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행태들을 피하게 만드는 기능을 굉장히 둔하게 만들어줘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발생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로 커버가 되잖아. 그러니까 양쪽 다 되게 리스키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 유지 감독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너무 야 니네 빌린 돈을 너무 심하게 굴리지 마. 너의 자본의 비율을 항상 유지하게 만들어라고 해서 망했을 때라도 자기 자본으로 이게 버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강제를 하는 겁니다. 약 8% 정도로 국제 공고 수치가 있어요. 15분이 됐으니까 지불 준비는 다음 주가 아니구나. 시험 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그 오늘 어디를 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부분까지는 은행 부분부터는 그냥 이거는 다음 시험에 주제로 하고 화폐 기능하는 부분 있죠. 암호화폐 부분 전까지는 중간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행 직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 잘 하시고 기출문제 링크 올라가 있죠? 확인이 되죠? 보시고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을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오늘 뵙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4시랑 7시에 정경관 그 수의실 옆에 유리방이라고 불리우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4시와 7시에 한 번씩 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